안녕하세요, 바모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메리앤 셰퍼, 애니 베로스의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일단 독특하고요. 작가가 2명입니다. 그 이유는 저자 메리앤 셰퍼가 30년에 걸쳐 이 책을 썼지만 책을 마무리 짓기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동화 작가이자 조카인 애니 베로스에게 책의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책이 출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7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이 출간되자마자 열렬한 반응을 얻었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점령당한 건지섬에 사는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의 사람들과 런던에 살고 있는 칼럼니스트 줄리엣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제1부 1946년 1월 8일부터 5월 20일 런던에서 1월 8일 잉글랜드 런던 SW1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 21번지 스티븐스 앤 스타크 출판사 발행인 시드니 스타크 귀하. 시드니 오빠, 수전 스콧은 진짜 대단해요. 우린 그 자리에서 책을 40권도 넘게 팔아치웠답니다. 그것도 엄청 신났지만 나한테는 수전이 준비한 다과가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용케도 가루 설탕과 진짜 달걀 배급표를 구해서 머랭을 만들었지 뭐예요. 그녀가 준비하는 문학 오찬이 늘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나는 전국 일주라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오빠한테 상여금을 듬뿍 받으면 버터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시험해봐요. 돈은 내 인세에서 빼도 좋아요.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소식. 새 원고는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죠? 미안해요, 오빠.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엔 영국인의 개성한 취미를 주제로 글을 쓰려고 했어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영국 토끼의 우상화에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서만 좋게 몇 권 분량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단 해충 구제업자 노조가 옥스퍼드 거리에서 비어트리스 포터를 타도하라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찾아내긴 했지만 사진 밑에 설명글을 한 줄 붙인 다음에 뭘 더 쓸 수 있겠어요? 쓸 게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저는 이 책을 쓰고 싶지 않아요. 내 머리와 가슴이 도통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지 비커스테프는 나에게 소중하지만 이 필명으로 다른 글을 쓸 마음은 없어요. 더는 속편한 기고가로 알려지고 싶지 않다고요. 알아요. 전쟁 중에 독자들을 웃게 한 것, 최소한 낄낄거리게 한 것이 하찮은 일은 아니란 거. 그래도 이제는 싫어요. 요즘 나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신에게 맹세컨대 균형 감각이 없으면 해학적인 글도 쓸 수 없어요. 그건 그렇고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로 스티븐스 앤 스타크 출판사가 수익을 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전에 쓴 앤 브론테 전기가 쫄딱 망해서 늘 미안했는데 이제 양심의 가책은 덜었네요. 모든 것에 고마워하며 사랑을 담아 줄리엣. 추신. 몬테규 부인의 서간집을 읽고 있어요. 이 음침한 여자가 제인 칼라일에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제인, 누구에게나 천직이 있기 마련이야. 자기는 재미있는 잡글을 쓰는 게 천직이라고. 제인이 몬테규 부인에게 침이라도 뱉었기를. 시드니가 줄리엣에게 1월 10일 런던 SW3 첼시 글리브 플레이스 23번지 줄리엣 애슈턴 귀하. 사랑하는 줄리엣, 축하한다. 수전 스콧에게 얘기 들었어. 내가 술고래에게 럼주를 대령하듯
오찬회 청중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며 그들도 너를 천국으로 데려갔고 말이야. 그러니 다음 주에 떠날 순회 강연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단 한순간도 네의 성공을 의심한 적이 없다. 이미 18년 전 네가 양치기 소년의 노래를 멋들어지게 낭독하는 걸 보면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순식간에 청중을 휘어잡을 녀석이란 걸 알았지. 웬 손가락 얘기냐고? 하하, 이번에는 마지막에 청중에게 책을 던지는 행동만은 참아달라는 얘기지. 수저는 너와 함께 바스에서 요크셔까지 서점을 돌며 강연회를 열 기대에 부풀어 있단다. 물론 소피는 스코틀랜드까지 와야 한다며 호들갑이고, 난 아주 엄격한 사장 말투로 그건 추후에 결정한 사항이다 라고 얘기했지. 소피는 네가 보고 싶어서 아주 난리다. 그래도 스티븐스 앤 스타크가 그런 개인적인 사정까지 일일이 봐줄 수는 없지. 방금 런던과 런던 근교에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 판매 현황 보고를 받았다. 굉장하구나. 다시 한번 축하한다. 영국인의 괴상한 취미는 신경 쓰지 마라. 6개월을 꼬박 토끼 얘기를 쓴 다음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니. 상업적으로는 꽤 매력 있는 주제다만 어차피 내 생각에도 반짝하고는 금세 사라져버릴 이야기거리인 것 같다. 네 마음에 쏙 드는 다른 주제가 떠오를 거야. 떠나기 전에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언제가 좋을지 알려줘. 사랑을 담아, 시드니. 추신. 너도 재미있는 작글을 쓰잖아. 줄리엣이 시드니에게 1월 11일. 시드니 오빠. 네, 좋아요. 템스강 근처에서 먹을까요? 굴요리와 샴페인, 로스트 비프를 먹고 싶어요. 물론 그런 재료를 갖춘 식당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아님 닭 요리도 괜찮아요.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가 잘 팔린다니 정말 기분 좋네요. 그럼 나는 짐 싸서 런던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빠랑 출판사 덕분에 나도 꽤 잘 나가는 작가가 됐으니 저녁은 당연히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 줄리엣. 추신. 청중에게 양치기 소년의 노래를 집어던진 게 아니에요. 발성법 선생한테 던졌다고요. 정확히 그녀의 발을 조준한 건데 그만 빗나갔지 뭐예요. 줄리엣이 소피 스트라칸에게 1월 12일 스코틀랜드 아가일 5반 옆 피옥한 농장 알렉산더 스트라칸 부인 앞. 사랑하는 소피. 물론 나도 네가 보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나는 영혼도 의지도 없는 로봇이잖니. 시드니 오빠가 시키는 대로 바스, 콜체스터, 리즈, 그리고 잘 기억도 나지 않는 별의별 장소에 끌려다니는 중인데 거기서 빠져나와 스코틀랜드로 갈 수는 없어. 그랬다간 시드니 오빠가 눈썹을 한껏 끌어내리고 실눈이 된 채로 집요하게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닐 거야. 오빠가 그럴 때면 완전 고문인 거 너도 알지? 나도 너희 농장으로 몰래 도망쳐서 너한테 마음껏 어리광 피우고 싶어. 내가 소파 위에 발을 올려도 넌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치? 오히려 나한테 담요를 둘러주고 따끈한 차를 가져다 주겠지. 내가 너희 집 소파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면 네 남편이 싫어할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귀찮아할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우울하니? 내 작품에 매료된 청중 앞에서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의 가다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을 하면 기뻐서 날뛰어야 할 텐데. 너도 알지? 내가 책 얘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칭찬받는 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즐거워야 정상이야. 하지만 솔직히 난 우울해. 전쟁 때보다 더 우울하다고. 모든 게 망가져버렸어, 소피. 도로, 건물,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은 특히 더하지. 아마도 어젯밤 만찬회의 후유증 때문인가 봐. 끔찍했거든.
형편없는 음식이야 예상한 거고 사실 참석한 사람들 때문에 힘이 쭉 빠졌어. 지금껏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운 빼는 족속들만 모인 것 같았다니까? 하나같이 폭탄과 굶주림 얘기만 하더라. 세라 모어크로프트 기억하지? 걔도 왔어. 뼈만 남은 소름 끼치는 모습에 새빨갛게 칠한 입술이라니. 걔 옛날엔 예쁘지 않았니? 케임브리지로 간 승마 선수한테 홀딱 빠져 있었잖아.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낯빛 피부에 말할 때마다 혀를 쯧쯧거리는 의사의 아내가 됐더라고. 하지만 그 의사도 내 파트너에 비하면 백마탄 왕자님이었지. 내 파트너? 어쨌든 미혼이긴 했는데 아마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총각이 아니었을까? 맙소사, 나 왜 이렇게 불쌍하니? 맹세하는데 소피, 나한테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어떤 남자를 만나도 견딜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눈을 좀 낮춰야 할까봐. 찌찌대는 낯빛 피부의 의사까지는 심하고 조금만 낮추려고. 이걸 전쟁 탓으로 돌릴 수도 없잖아. 난 남자 문제는 늘 젬병이었어. 알지? 세인트 스위딘 학교의 보일러공이 내 유일한 사랑이었을까? 그 사람이랑은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으니 진실한 사랑이랄 순 없지만 적어도 실망으로 상처 입을 일은 없는 감정이었어. 게다가 그 사람 머리는 근사한 흑발이었다고. 그 다음에는 너도 알겠지만 시인들의 시대였지. 시드니 오빠는 그 시인들을 상당히 싫어했는데 난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렇잖아. 본인이 소개했으면서. 그 다음이 가여운 에이드리언. 이 비루한 과거사를 너한테 다시 들려줄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소피,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인 걸까? 내가 너무 까다롭니? 난 그저 결혼을 위한 결혼은 하기 싫었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 더 심하게는 침묵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 신사한탄의 불평만 늘어났구나. 이제 알겠지? 내가 스코틀랜드에 들릴 수 없는 게 너한텐 차라리 다행이라고. 그렇지만 혹시 또 모르지. 내 운명은 시드니 오빠한테 달려있으니까. 나 대신 도미닉에게 뽀뽀를 날려주렴. 참, 얼마 전에 내가 테리어만큼 커다란 쥐를 봤다고 얘기해줄래? 알렉산더에게 애정을, 너에게는 더 큰 애정을 보내며 줄리엣. 채널제도 건지섬의 도시 애덤스가 줄리엣에게. 1월 12일 런던 SW3 첼시 오클리 스트리트 81번지 줄리엣 애슈턴 귀하. 친애하는 애슈턴 양, 제 이름은 도시 애덤스입니다. 건지섬 세인트 마틴스 교구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전에 당신이 갖고 있던 찰스 램의 엘리아 수필 선집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앞표지 안쪽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더군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찰스 램의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이 선집인 걸로 짐작건데 작가의 다른 글들도 나와 있다는 얘기 같아서요. 다른 작품이 있다면 당연히 읽고 싶은데 독일군은 건지섬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런던에 있는 서점 이름과 주소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찰스 램의 작품을 우편으로 주문하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의 정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서점에 한 권 구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유쾌하고 기지 넘치는 글을 읽다 보니 찰스 램이 인생에서 엄청난 슬픔을 겪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군 점령 하에서도 저는 찰스 램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돼지구이에 관한 글이 압권이지요. 우리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도 독일군에게는 비밀로 해야 했던 돼지구이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찰스 램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찰스 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무릅쓰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니 찰스 램과 친구가 된 것 같거든요. 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도시 애덤스. 추신. 제 친구 모조리 부인도 한때 당신의 것이던 소책자를 구입했답니다. 제목은 불타는 떨기나무는 과연 존재했을까? 모세와 십계명을 위한 변론이죠. 모조리 부인은 당신이 여백에 남긴 메모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신의 말씀? 아니면 군중 통제의 수단? 어느 쪽인지 결론이 났습니까? 줄리엣이 도시에게 1월 15일 건지섬 세인트 마틴스 교구 라부베 레볼레랑스 도시 애덤스 귀하. 친애하는 애덤스 씨, 저는 이제 오클리 스트리트에서 살지 않지만 다행히 당신의 편지가 절 찾아왔네요. 제 책도 당신을 찾아갔다니 무척 기쁩니다. 엘리야 수필 선집과 헤어지는 건 참으로 슬프고 아픈 일이었어요. 물론 같은 책을 두 권 가지고 있었고 책꽂이에 둘 공간도 없었지만 그 책을 팔 때는 마치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죠. 당신의 편지를 받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군요. 제 책이 어쩌다 건지섬까지 갔을까요? 아마도 책들은 저마다 일종의 은밀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독자를 찾아가는 모양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서점을 뒤지는 것뿐이라서 편지를 받자마자 곧장 헤이스팅스 서점으로 갔어요. 몇 년째 단골인 서점이죠. 제가 원하는 책은 물론이고 미처 원하는 줄 몰랐던 책까지 서너 권은 찾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주인인 헤이스팅스 씨한테 당신 얘기를 하면서 상태 좋고 깨끗한 엘리야 수필집 후편을 한 권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분이 우편으로 책과 청구서를 보낼 거예요. 찰스 램의 열혈팬이 또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E.V. 루커스가 쓴 찰스 램 전기가 최고라더군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책도 구해서 보내주시겠대요. 책이 도착하길 기다리는 동안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을 받아주시겠어요? 찰스 램 서간집이에요. 웬만한 전기보다 그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E.V. 루커스는 워낙 고상한 사람이라 찰스 램의 글 중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구절은 빼버렸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술, 술, 술. 짠, 짠, 짠. 벌컥, 벌컥, 벌컥. 팽, 팽, 팽.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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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난 결국 구제불능이 되고야 말겠지. 이틀을 내리 술만 들이켜고 있으니 내 도덕관념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앙심도 희미해져가. 서간집 244쪽에 있답니다. 제가 처음 읽은 찰스 램의 작품이 이 책이에요.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이 책을 산 건 리 헌트가 황태자를 비판한 죄로 감옥에 있을 때 찰스 램이라는 친구가 면회를 갔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찰스 램은 리 헌트를 도와 감방 천장에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그려 넣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벽을 타고 오르는 장미 덩굴을 그렸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찰스 램은 친구가 감옥에 있는 동안 리 헌트의 가족에게 돈을 주기도 했대요. 정작 자신은 지독하게 가난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헌트의 막내딸에게 주기도문을 거꾸로 읊는 법도 가르쳐줬다네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모든 걸 알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책 속의 작은 것 하나가 관심을 끌고 그 작은 것이 다른 책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발견한 또 하나의 단편으로 다시 새로운 책을 찾는 거죠. 실로 기하급수적인 진행이랄까요? 여기엔 가시적인 한계도 없고 순수한 즐거움 외에는 다른 목적도 없어요. 책 표지에 피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은 핏자국이 맞아요. 종이칼을 다루다가 그만 방심했어요. 동봉한 엽서의 찰스램 초상화는 그의 친구인 윌리엄 해즐릿이 그린 거예요.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확히 3가지 질문이에요. 돼지고기 만찬은 왜 비밀에 붙여야 했나요? 돼지고기가 어쩌다 북클럭 창단으로 이어졌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건데 대체 감자 껍질 파이가 무엇이고 그게 왜 북클럽 이름에 들어갔나요? 현재 저는 런던 첼시의 글리브 플레이스 23번지에 새를 들고 살고 있어요. 전에 살던 오클리 스트리트의 집은 1945년에 폭격으로 무너졌거든요. 아직도 그 집이 그립네요. 오클리 거리 풍경이 정말 근사했거든요. 제 방에 있던 색한 창문 너머로 템스강이 내려다 보였답니다. 물론 지금은 런던 어딘가에 지낼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운인 걸 알지만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기보다는 불평을 늘어놓는 편이 훨씬 맘 편하거든요. 당신이 엘리야 수배 작업에 앞서 저를 떠올려 주셔서 기뻐요. 당신의 진실한 법, 줄리엣 애슈턴. 추신. 모세에 관한 건 도무지 결론이 나질 않네요. 아직도 고민 중이랍니다. 줄리엣이 시드니에게 1월 18일. 시드니 오빠, 이건 편지가 아니라 사과문이에요.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 기념 오찬회에 대해 불평한 거 죄송해요. 내가 오빠를 폭군이라고 불렀나요? 그 말 취소할게요. 스티븐스 앤 스타크에서 날 런던 밖으로 보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스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런던에는 시커멓고 침울한 건물밖에 없잖아요. 더 심하게는 한때 건물이란 사실만 알려주는 돌더미밖에 없죠. 그런데 여긴 멀쩡한 흰색 집들이 초승달 모양으로 예쁘게 늘어서 있네요. 석탄 냄새나 먼지가 없는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날씨는 춥지만 런던의 축축한 냉기와는 달라요. 거리의 사람들까지 달라 보인다니까요. 모두 자신들이 사는 집처럼 당당하게 서 있죠. 우중충하고 구부정한 런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에버스 서점에서 열린 다과회에 온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했다고 수전이 말해줬어요. 물론 나도 즐거웠어요. 처음엔 입도 뻥끗 못하다가 딱 2분이 지나니까 말문이 트이던데요. 그 다음부턴 일사천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리는 내일 콜체스터, 노리치, 킹스린, 브래드포드, 리즈를 향해 떠나요.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줄리엣. 줄리엣이 시드니에게. 시드니 오빠, 반기차 여행은 역시 멋져요. 몇 시간을 통로에 서 있을 필요도 없고 군수송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창문을 가릴 필요가 없죠. 지나가는 창문마다 불이 켜 있어서 그 안쪽을 훔쳐볼 수도 있어요. 전쟁 중엔 이런 짓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때는 우리 모두 각자 파놓은 굴로 뿔뿔이 흩어지기 바쁜 두더지가 된 것 같았죠. 그렇다고 날 무슨 관음증 환자쯤으로 생각하진 말아요. 그러면 침실을 엿봤겠죠. 하지만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건 거실이나 주방에 앉아있는 식구들 모습이라고요. 그들의 책장이나 책상, 불 켜진 초, 또는 밝은색 소파 쿠션을 흘낏 보는 것만으로도 난 그들의 삶 전체를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틸먼 서점 모임에는 심술궂고 잘난 척하는 남자가 참석했어요. 내가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말 그대로 자리에서 튀어나오더니 나한테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는 막 다그치는 거 있죠. 어떻게 한갓 여자 주제에 감히
아이작 비커스테프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진짜 아이작 비커스테프는 저명한 언론인이자 18세기 문학의 성인이었소. 당신이 고인의 이름을 더럽히는군. 내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뒷줄에 앉은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 앉아요.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어떻게 더럽힌단 말인가요? 그는 죽지 않았어요. 산 적도 없으니까요. 아이작 비커스테프는 조지프 에디슨이 스펙테이터에 칼럼을 쓸 때 사용한 필명이에요. 애쉬턴 양이 원하면 어떤 이름이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닥치고 앉아요. 정말 엄청난 변호인이죠? 그 남자는 허겁지겁 서점을 빠져나갔답니다. 그런데 오빠, 마컴 V 레이놀즈 2세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른다면 좀 알아봐 줄래요? 후주후를 찾든 둠즈데이북을 뒤지든 아니면 런던 경찰청에 물어보든지 해서 말이에요. 하다못해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그 남자가 나한테 꽃을 보내고 있어요. 다스의 호텔로는 아름다운 봄꽃 다발을, 기차로는 흰 장미 12송이를, 놀이치로는 붉은 장미 다발을 보냈어요. 그런데 카드도 없이 명함만 꽂혀 있더라고요. 그나저나 그 남자는 수정과대가 어디 묵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차를 타는지도. 꽃다발은 모두 도착하는 시간에 딱 맞춰 배달되거든요. 좋아해야 할지 무서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랑을 담아 줄리엣. 줄리엣이 시드니에게 1월 23일. 시드니 오빠, 방금 수전한테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 판매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거 믿어도 되나요? 솔직히 모든 사람이 전쟁은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물며 책 속에서 전쟁을 다시 만나고 싶을 리가 없죠.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도 오빠가 맞고 내가 틀렸네요. 여행을 하고 내 책에 푹 빠진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책에 사인을 하고 낯선 이들을 만나는 건 정말 짜릿한 일이에요. 강연회에서 만난 여성분들이 직접 겪은 전쟁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칼럼을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어제는 놀이치 출신의 어느 부인과 신나게 수다를 떨었어요. 그분에겐 10대 딸이 넷이나 있는데 큰딸이 지난주에 사관학교 다과회에 초대를 받았대요. 소녀는 가장 좋은 드레스를 차려입고 깨끗한 흰 장갑을 낀 채 파티장으로 향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소녀의 눈에 들어온 건 내부를 가득 메운 사관 생도들의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그대로 기절했답니다. 불쌍한 소녀는 그렇게 많은 남자가 한자리에 모인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생각해봐요. 한 세대 전체가 무도회나 다과회나 연애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자란 거예요. 나는 서점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들은 실로 특이한 존재들이에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박봉인 서점에서 일할 리가 없고 제정신이 박힌 주인이라면 서점을 운영할 리가 없죠.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분명 책과 책 읽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신간을 먼저 볼 수 있다는 작은 특권도 있고요. 나하고 소피가 런던 어디에서 처음 일했는지 기억하죠? 괴팍한 호크시의 헌책방 말이에요. 그래도 난 호크시가 좋았어요. 그분은 책상자를 열고는 한두 권을 꺼내 우리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담뱃재 떨어뜨리지 말고 깨끗한 손으로 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줄리엣, 여백에 뭐 쓰지 좀 마. 우리 소피양, 줄리엣이 책 읽을 때는 커피 못 마시게 해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는 새로 들어온 책들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죠. 그때도 놀라웠고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점은 서점에 들어와 어슬렁대는 숱한 사람 중에 자기가 진정 뭘 찾는지 아는 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슬렁슬렁 둘러보다가 취향에 딱 맞는 책이 눈에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어쩌다 그런 책을 찾으면 출판사의 선전 문구를 믿지 않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면
점원에게 가서 3가지를 묻겠죠. 무엇에 관한 책인가? 당신은 읽어봤는가? 읽으니까 괜찮던가? 나나 소피처럼 뼛속까지 책을 사랑하는 점원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죠. 눈썹이 올라간다든지 입술이 삐죽거린다든지 하면 별 볼 일 없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현명한 손님들은 그런 표정을 보고는 다른 책을 추천해달라고 해요. 점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앞으로 손님을 이끌고 가서는 이걸 꼭 읽어야 한다고 우겨요. 손님이 그 책을 읽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는 그 서점에 오지 않겠죠. 하지만 마음에 들면 평생 단골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 적고 있어요? 오빠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해요. 출판사는 서점에 견본용 책을 한 권만 보낼 게 아니라 여러 권 보내야 한다고요. 모든 점원이 읽을 수 있게요. 시턴 씨한테 들었는데요.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의 가다는 선물용으로 완벽한 책이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 물론이고 싫어하지만 그래도 선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줄 때도 말이에요. 모든 책의 30%는 선물용으로 팔린다고도 했어요. 30%나? 정말인가요? 혹시 수전이 이번 순회 강연 말고 뭘 또 관리했는지 얘기하던가요? 바로 나예요. 나랑 처음 만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수전이 그러더군요. 화장, 옷차림, 머리 모양, 구두. 칙칙해요. 몽땅 칙칙해. 전쟁은 끝났어요.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수전은 나를 마담 헬레나 미용실로 데려갔어요. 길고 부스스한 내 머리가 짧고 곱슬곱슬해졌죠. 밝게 부분 염색도 했어요. 수전과 미용사의 말에 따르면 그 덕분에 내 아름다운 밤색 컬에 황금색 하이라이트가 생겼대요. 하지만 난 진실을 알아요. 갓 돋아나기 시작한 새치를 감추려는 거겠죠. 영양크림, 향이 좋은 핸드로션, 립스틱, 속눈썹 뷰러도 샀어요. 그걸 쓸 때마다 난 사팔론이 되죠. 그 다음 순서는 새 옷 사기였어요. 나는 여왕도 1939년산 드레스를 기꺼이 입는데 나는 왜 안 되죠? 라고 우겼지만 수전은 여왕은 낯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대꾸하더군요.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난 왕실과 국가에게 반역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생각 있는 여자라면 지금 같은 때 새 옷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모두 사라졌어요. 4년 만에 처음 산 정장인데다가 얼마나 근사하던지. 잘 익은 복숭아색에 움직일 때마다 예쁘게 주름이 잡힌다고요. 점원 말로는 이 옷이 프렌치 시크 스타일이래요. 그 옷을 입으면 나도 프렌치 시크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죠 뭐. 새 구두 쇼핑은 뒤로 미뤄야 했어요. 그 옷을 사느라고 1년치 의류 배급표를 거의 써버렸거든요. 수전 그리고 새로운 머리 모양, 새 화장품으로 꾸민 얼굴. 새 옷이 생긴 이상 나는 더는 후줄근하고 추레한 32살 촌딱이 아니에요. 발랄하고 세련된 오트 쿠티르로 쫙 뺀 30살처럼 보인다고요. 새 옷과 구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쟁 중일 때보다 전쟁이 끝난 지금 배급제가 더 엄격한 게 놀랍지 않아요? 유럽 전역의 수십만 인구가 음식과 집과 옷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중 상당수가 독일인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분해요. 여전히 어떤 책을 쓰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지금 내 기준으로는 꽤 북쪽에 있으니까 오늘 밤 소피에게 장거리 전화를 하려고 해요. 동생에게 전할 말 있어요? 매제에게 할 말은요? 조카에게는? 이렇게 긴 편지는 처음 써봐요. 답장은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을 담아 줄리엣. 줄리엣이 시드니에게 보낸 전보. 오빠와 출판사에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애정을 담아
줄리엣. 시드니가 줄리엣에게 1월 26일 리즈 시티스퀘어 퀸스 호텔 줄리엣 애슈턴 귀하. 사랑하는 줄리엣, 길리 일은 걱정하지 마라. 출판사가 피해 입을 일도 없다. 솔직히 나는 차가 뜨겁지 않았고 네가 좀 더 아래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감일 뿐이야. 언론에서 길리의 만행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도 난리라서 한마디 하려 한다. 걱정할 것 없다. 롭 다틀이나 내 얘기가 아니라 이 부패한 시대의 언론에 대해 얘기하려는 거니까. 방금 수정과 통화하면서 스코틀랜드 건을 논의했다. 소피가 날 죽이려 들겠지만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 판매 부수는 계속 늘고 있다. 쭉쭉 올라가는 중이지. 나는 내가 런던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임스가 특별판에 내 원고를 싣고 싶다더구나. 3부작 연속 특집 중 하나를 맡아달래. 주제는 그쪽에서 너한테 직접 알려주겠지만 3가지 사항은 지금 알려줄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이지 비커스테프가 아닌 줄리엣 애슈턴이 쓴 글을 원한다. 둘째, 주제는 진지한 거야. 마지막으로 원고료 말인데 1년 내내 매일 싱싱한 꽃으로 아파트를 장식하고 세팅 퀼트 침대 커버도 사고 진짜 가죽 구두도 한 켤레 살 만한 액수다. 물론 구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 배급표가 필요하면 내 것을 써도 돼. 타임스 원고 마감은 늦봄까지라니까 새로 쓸 책을 구상할 시간도 충분할 거야. 이런저런 이유로 너는 속히 런던으로 돌아와야 해.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지만. 이제 마컴 V 레이놀즈 2세 얘기를 해볼까? 그 사람이라면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둠즈데이 북은 도움이 안 돼. 그는 미국인이거든. 한때 미국의 제지 공장을 독점했고 지금은 대부분을 소유한 마컴 V 레이놀즈 1세의 아들이자 상속인이지. 레이놀즈 2세는 예술가 기질이 다분해서 손을 더럽혀가면서 종이 만드는 일을 하지는 않아. 대신 종이 위에 인쇄를 하지. 그는 출판업자야. 뉴욕 저널, 워드, 뷰 등의 잡지사가 다 그의 소유이고 규모가 작은 잡지사들도 여럿 가지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뷰 런던 지사를 열기 위해 여기 왔다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단행본 사업에도 뛰어들 계획이라더군. 미국 시장의 밝은 전망과 부를 미끼로 영국 최고 저자들을 낚아보려고 온 거지. 그의 술책에 장미니 동백꽃이니 하는 게 포함된 줄은 몰랐다만 딱히 놀랍지도 않다. 그 남자는 우리가 뻔뻔함이라 부르고 미국인들은 쥔치적 기상이라 부르는 특성이 넘쳐나는 사람이야. 직접 만날 때까지 두고 보렴. 너보다 강한 여성들도 굴복시키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내 비서를 포함해서 말이야. 실은 그에게 네 일정과 주소를 가르쳐준 게 내 비서였다. 그 멍청한 여자는 레이놀즈를 엄청 근사한 정장을 입고 수제화를 신은 로맨틱한 신사로 봤다는구나. 마합소사, 기밀 누설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를 비서로 앉혔다니. 그래서 해고해버렸다. 줄리엣, 레이놀즈 2세가 너를 노리고 있다. 내가 그 남자랑 결투를 해야 하는 거냐? 분명 내가 죽을 테니 결투 따윈 단념하련다. 우리 소중한 줄리엣, 나는 밝은 전망과 부는커녕 버터 조각 하나 보장해줄 수 없다. 하지만 너는 스티븐스 앤 스타크 출판사, 특히 시드니 스타크가 가장 아끼는 작가야. 너도 알지? 돌아오는 날에 저녁 같이 먹을까? 도시가 줄리엣에게 1월 31일 친애하는 애슈턴 양, 보내주신 책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참 친절한 분이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세인트 피터포트 항구에서 일합니다. 배에서 짐을 내리는 일이지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버터 바른 빵과 진짜 차를 맛볼 수 있고 이제 당신에게 받은 책까지 있으니 이거야말로 축복입니다. 표지가 딱딱하지 않아서 어딜 가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물론 너무 빨리 읽지 않게 조심할 겁니다. 찰스 램의 초상화도 생겼으니 이 또한 소중한 일입니다. 그는 머리숱이 많았군요. 그렇죠? 물론 당신에게 답장 쓸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최선을 다해 답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요. 먼저 돼지구이 파티에 대해 말씀드리죠. 저에겐 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장과 집이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돼지를 치고 채소를 길러서 세인트 피터포트 시장에 팔고 런던 코벤트 가든에 꽃을 팔았죠. 목수일과 지붕 고치는 일도 가끔 했고요. 지금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독일군이 유럽 대륙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먹이려고 다 가져갔어요. 저에겐 감자를 기르라더군요. 그들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독일군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돼지 몇 마리쯤은 혼자 몰래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담당 장교한테 들켜서 다 몰수당했지요. 꽤 타격을 입긴 했습니다만 저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자와 순무는 충분했고 그때까지는 밀가루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이 어찌나 음식에 휘둘리던지 순무를 주식으로 먹고 이따금 별식이랍시고 연골 덩어리를 씹으며 6개월을 보내고 나니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간절해지더군요. 제대로 갖춰진 식사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에 사는 모저리 부인이 저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빨리 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푸죽간 칼을 가져오라고요. 저는 괜한 기대를 품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단숨에 그녀의 장원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괜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모저리 부인에게 남몰래 빼돌려둔 돼지가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할 돼지고기 파티에 절 초대한 겁니다. 어릴 때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었거든요. 게다가 파티 같은 데도 별로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를 파티에 초대한 사람은 모저리 부인이 처음이었습니다. 돼지구이를 맛볼 생각에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만 실은 고깃덩이를 몇 조각 얻어 집에서 혼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파티가 건지섬의 감자 껍질파이 문학회 첫 모임인 셈이었으니까요. 당시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말입니다. 음식도 좀처럼 맛보기 힘든 진미였지만 사람들은 더더욱 훌륭했습니다. 신나게 먹고 이야기하느라 모두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러다 아멜리아가 9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간 통금 시간에서 2시간이나 지난 겁니다. 배불리 먹고 배짱이 두둑해진 탓일까요? 엘리자베스 맥케너가 밤새 아멜리아의 집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통금을 어기는 건 범죄 행위였어요. 실제로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 얘기도 들었으니까요. 하물며 돼지를 숨기는 건 더 큰 범죄였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들판을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존 부커 때문에 그만 일이 틀어졌습니다. 파티에서 음식보다 술을 더 마시더니만 우리가 도로에 닿자마자 정신을 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제가 즉시 그를 붙잡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독일군 순찰대원 6명이 숲속에서 튀어나오더니 기관총을 겨누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통금 시간에 왜 나돌아다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지? 어디로 가는 중이야?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면 그들이 저를 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입이 분필처럼 바짝 마르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저 부커를 붙잡은 채 헛된 희망에 기댈 수밖에요. 바로 그때 엘리자베스가 심호흡을 하더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총구가 그녀의 눈앞에 늘어서 있었는데도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총을 전혀 보지 못한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순찰대 대장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통행 금지령을 어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지섬 문학회 모임이 있었어요. 오늘은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독일식 정원에 대해 토론했는데 정말 유쾌한 시간을 보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책이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 중 누구도 감히 그녀를 거둘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순찰대 대장에겐 그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장은 우리 이름을 적고는 다음 날 아침 사령부로 출두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목례하며 잘 가라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최선을 다해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우리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겁먹은 토끼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저는 부커를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도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돼지구이 파티 이야기입니다. 저도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인트 피터 포트 항구에는 물자를 실은 배가 매일 들어오지만 건지섬에는 아직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식료품, 옷, 씨앗, 농기구, 동물사료, 공구, 의약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신발입니다. 그나마 이제 음식 걱정은 덜었으니까요. 전쟁이 끝날 즈음 이 섬에는 제대로 맞는 신발이라곤 한 켤레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섬으로 돌아오는 물품 중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잡지 낱장으로 싼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 클로비스는 그런 신문지와 잡지를 잘 펴서 집으로 가져와 읽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는 우리처럼 지난 5년간의 바깥 세상 소식을 궁금해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줍니다. 뉴스나 사진만이 아닙니다. 소시부인은 요리법이 나온 부분을 읽고 싶어 합니다. 마담 르펠은 패션 기사를 원하고 브루어드 씨는 부고란을 열심히 살핍니다. 어떤 사람의 부고 소식을 기다리는 듯한데 그게 누구인지는 절대 밝히지 않아요. 클로디아 레이니는 로널드 콜먼의 사진을 애타게 찾습니다. 투텔 씨는 수영복 입은 미녀들 사진을, 제 친구 이솔라는 결혼식 기사를 좋아합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무척 많았지만 영국 본토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문이나 편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1942년에는 독일군이 무선 라디오도 모두 압수했습니다. 물론 몰래 숨겨두고 듣기도 했지만 만에 하나 발각되는 날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요즘 접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전쟁 당시의 만화를 즐겨보는데 그중 한 편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1944년에 펀치에 실린 만화로 사람들 10명 정도가 런던 거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서류 가방과 우산을 들고 중산모를 쓴 두 남자인데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두들버그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니 웃기는 소리야 라고 말합니다. 몇 초 더 들여다보자니 만화 속 인물들이 하나같이 한쪽 귀는 정상인데 다른 쪽 귀는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더군요. 당신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 도시 애덤스. 줄리엣이 도시에게 2월 3일. 애덤스 씨, 찰스램의 서간집과 초상화 사본이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초상화의 얼굴은 그의 글을 읽으며 상상한 모습과 일치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느꼈다니 기뻐요. 돼지구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 질문 중 하나에만 답하신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전 건지섬의 감자껍질 파이 문학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건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직업상 꼬치꼬치 캐물어야 할 의무가 생겼답니다. 제가 작가라는 얘기를 했던가요? 전쟁 중에 스펙테이터에 매주 칼럼을 썼어요. 스티븐스 앤 스타크 출판사가 그 칼럼들을 묶어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라는 책으로 출간했고요. 이지는 잡지사가 저에게 붙여준 필명이에요. 이제는 끔찍한 전쟁도 완전히 끝났고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다음 책을 쓰고 싶은데 몇 년간 행복하게 몰두할 만한 주제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타임즈에서 저더러 문학 특별판에 실을 글을 써달라더군요. 독서의 실용적, 윤리적, 철학적 가치를 논하는 3부작 특집을 차례로 실을 예정이래요. 필자 3명이 하나씩 맡아서 쓰는 거죠. 제가 맡은 주제는 철학인데 지금까지 생각해낸 거라곤 독서는 망령이 나는 걸 막아준다는 것뿐이에요. 보시다시피 저에겐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의 문학회 이야기를 칼럼에 넣으면 문학회 회원들이 싫어할까요? 문학회 설립에 얽힌 이야기는 분명 타임즈 독자들을 매료시킬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 모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하지만 싫다고 해도 괜찮아요. 전혀 마음 쓰지 마세요. 어느 쪽이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다시 한번 당신의 편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말한 펀치 만화는 아주 생생히 기억해요. 아마 두들버그라는 단어 때문에 어리둥절하셨을 거예요. 두들버그는 영국 정보부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히틀러의 V1 로켓이나 무인폭탄보다 덜 무시무시하게 들리게 한 거죠. 당시엔 누구나 야밤의 폭탄 공습과 그 이후의 광경에 익숙해 있었지만 두들버그는 이전에 본 폭탄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폭탄은 낮에 날아왔고 공습 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피할 시간도 없을 만큼 엄청 빨랐어요. 눈으로 볼 수도 있었죠. 날렵하고 새까만 뾰족하게 깎은 연필처럼 생겼는데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둔탁하게 털털대는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날아갔어요. 쿨럭쿨럭 털털털 하는 소리가 들리는 한은 안전했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나를 지나쳐서 가버리는군요. 하고 생각해도 됐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멈추면 30초 후면 그게 떨어진다는 징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죠. 모터 소리가 멈추는지 계속되는지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딱 한 번 저도 두들버그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거리가 꽤 멀어서 대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재빨리 몸을 날려 인도 경계석에 납작 붙어 있었어요.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던 여자들 몇 명이 구경하려고 창가 쪽으로 몰려들었는데 결국 폭발의 위력으로 모두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말았죠. 두들버그를 소재로 만화를 그렸다는 것도, 그런 만화를 보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웃을 수 있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엄연한 현실이었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최선의 방법은 유머라는 옛말이 역시 틀리지 않네요. 루커스가 쓴 찰스 램 전기는 받으셨나요? 헤이스팅스 씨가 구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진실한 벗, 줄리엣 애슈턴. 줄리엣이 마컴 레이놀즈에게 2월 4일 런던 SW1 홀킨 스트리트 63번지 마컴 레이놀즈 귀하. 레이놀즈 씨, 당신이 보낸 배달부 소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 분홍 카네이션 한 다발을 내려놓는 순간 저한테 딱 걸린 거죠. 소년을 붙잡아 다그쳐서 당신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레이놀즈 씨? 당신만 무고한 직원을 꼬드길 줄 아는 게 아니랍니다. 그 아이를 해고하진 마세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들고 위협했거든요. 이제야 당신에게 감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군요. 보내주신 꽃들 고맙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예쁜 장미와 동백꽃, 난초다발은 구경도 못했는데 그 꽃들 덕에 추운 겨울에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축축하고 앙상한 나무와 눈 녹은 진창에 만족해야 하는데 저만 꽃에 둘러싸여 호사를 누리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여하튼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진심을 담아 줄리엣 애슈턴. 마컴 레이놀즈가 줄리엣에게 2월 5일. 친애하는 레이놀즈 씨, 저는 칭찬에 약합니다. 특히 제 글을 칭찬하는 데는 속수무책이죠. 기꺼이 저녁 식사 상대가 되어드리죠. 다음 주 목요일 괜찮으세요? 줄리엣 애슈턴. 마컴 레이놀즈가 줄리엣에게 2월 7일. 친애하는 줄리엣, 목요일은 너무 멀어요. 월요일 어떻소? 클레리지에서 7시? 당신의 친구 마크. 추신, 당신에겐 전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소? 줄리엣이 마컴 레이놀즈에게 2월 7일. 친애하는 레이놀즈 씨, 그래요, 월요일 7시 클레리지. 물론 저에겐 전화기가 있어요. 한때는 제 집이었으나 지금은 무너져버린 오클리 스트리트의 건물 잔해 아래에 깔려 있어요. 지금은 새를 들어 사는데 건물을 통틀어 전화기가 딱 한 대뿐이에요. 집주인인 올리브 번스 부인의 것이죠. 번스 부인과 수다를 떨고 싶으시다면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죠. 진심을 담아 줄리엣 애슈턴. 도시가 줄리엣에게 2월 7일. 친애하는 애슈턴 양, 타임즈에 실릴 칼럼에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문학회 이야기가 들어가면 모두 좋아할 겁니다. 당신에게 우리 모임에 대한 편지를 보내라고 모조리 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제 글보다는 기사에 더 어울릴 겁니다. 우리 문학회는 런던에 있는 문학회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헤이스팅스 씨는 아직 루커스의 찰스램 전기를 구하지 못하셨지만 대신 엽서를 보내셨습니다. 백방으로 찾아보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요 라면서요. 정말 친절한 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 크라운 호텔의 새 지붕으로 쓰일 슬레이트를 운반합니다. 호텔 주인은 이번 여름에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어 기쁘지만 조만간 제 땅을 읽을 수 있다면 더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발견하니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당신이 흥미를 느끼고 책으로 쓸만한 주제를 찾는 행운을 맞이하길 빕니다. 당신의 진실한 벗, 도시 애덤스. 아멜리아 모저리가 줄리엣에게 2월 8일. 친애하는 애슈턴 양, 방금 도시 애덤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선물과 편지를 무척 좋아하더군요.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 봤답니다. 평소엔 꽤 과묵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다음번 우평수송선 편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재촉하느라 자기가 과묵하다는 사실도 잊은 모양이에요. 본인은 아마 모를 테지만 도시는 남을 설득하는 재주를 타고났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부탁하는 법이 없어서 그가 다른 사람 일로 부탁하면 모두 나서서 도우려 한답니다. 그는 당신이 잡지에 실릴 원고를 청탁받았다며 저더러 독일군 점령기에 생긴 문학회 이야기를 써서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줄 작정이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사는 친구가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의 가다를 한 권 보내줬습니다. 지난 5년간 바깥 세상 소식은 전혀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알게 되어 얼마나 흡족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당신의 책은 많은 정보를 담은 동시에 유쾌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걸고 넘어지려는 문제가 바로 이 재미있는 문체랍니다. 우리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명칭이 좀 별나서
자칫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문학회 회원들은 저에게 무척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독자들에게 웃음거리로 비치는 건 결단코 싫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야기를 원고에 담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네요. 당신이 제 질문의 중요성을 이해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문학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수전 스콧이 줄리엣에게 2월 14일 줄리엣, 이번 주 테틀러지에서 제가 본 게 정녕 당신인가요? 마컴 레이놀즈 씨와 룸바를 추는 여자가? 정말 멋있는데요? 레이놀즈 씨 못지않게 멋져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걸 보기 전에 공습 대피소로 몸을 숨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뜨거운 내막을 얘기해 준다면 입 다물어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친구 수전. 줄리엣이 수전 스콧에게 2월 18일 친애하는 수전. 전 모든 걸 부인합니다. 애정을 담아 줄리엣. 아멜리아가 줄리엣에게 2월 18일 친애하는 애슈턴 양. 저의 염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어젯밤 문학회 모임에서 당신의 타임즈 칼럼 이야기를 했어요. 칼럼에 찬성한다면 자신이 읽은 책과 독서에서 찾은 즐거움에 대해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내라고 제안했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문학회의 회장인 이솔라 프리비가 조용히 하라며 의사봉을 두드릴 정도였답니다. 곧 당신에게 편지가 많이 갈 거예요. 당신이 쓸 칼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학회의 설립 배경은 도시에게 들으셨죠? 돼지고기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독일군에게 체포되지 않게 꾀를 쓴 거라고요. 우리 집에서 열린 파티에는 도시, 이솔라, 에번 램지, 존 부커, 윌 시스비,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맥케너가 참석했어요. 독일군 코앞에서 즉석으로 이야기를 지어낸 그 아이 말이에요. 그녀의 재빠른 기지와 빛나는 말솜씨에 감사할 따름이랍니다. 당시에 저는 물론 그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어요. 손님들이 떠나자마자 서둘러 지하창고로 내려가서 저녁 식사 흔적들을 묻느라 바빴거든요. 문학회 이야기를 들은 건 다음날 아침 7시였어요. 엘리자베스가 우리 집 주방으로 와서는 집에 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우리 집엔 책이 꽤 많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책장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더 필요해요. 여기는 원예 서적만 너무 많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저는 훌륭한 원예 서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사령부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폭스 서점에 가서 책을 살 거예요. 문학회 회원이 되려면 문학 애호가처럼 보여야죠. 저는 오전 내내 안절부절 못했어요. 사령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이었죠. 결국 그들 모두 감옥에 갇히면 어쩌지? 또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 유럽 대륙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간다면? 독일군의 법 집행 기준은 항상 제멋대로라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독일군은 채널제도 주민들에게 예술과 문화활동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장려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독일군이 모범적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영국군에게 입증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뜻이 어떻게 외부 세계로 전달될 것인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건지성과 런던을 잇는 전하와 전시는 1940년 6월 독일군이 상륙한 바로 그날 끊어졌는데 말이죠. 독일군의 속셈이야 어쨌건 간에 채널 제도는 유럽의 다른 독일군 점령지에 비해 훨씬 관대한 통치를 받았어요. 최소한 초기에는 그랬어요. 사령부에서 친구들은 벌금을 조금 내고 문학회 이름과 회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령관은 자기도 문학 애호가라면서
언젠가 자기랑 뜻이 맞는 장교 몇몇과 함께 모임에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대요. 엘리자베스는 무조건 환영이라고 대답했지요. 그 다음 그녀와 에번과 저는 폭스 서점으로 뛰어가 새로 설립된 문학회에서 읽을 만한 책을 한아름 사들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 책장 선반에 꽂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하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날 저녁 우리 집에 와서 책을 한 권씩 골라 읽어야 한다고 일렀답니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여기저기 서서 잡담을 하며 천천히 걷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타이밍이 생명이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겨우 2주 후로 잡힌 다음번 모임에 사령관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겁을 줬거든요. 그는 오지 않았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독일군 장교 몇몇이 참석하긴 했지만 다행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회원 모두를 알았지만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었어요. 도시와는 3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도 날씨나 농장 일에 관한 것 말고는 딱히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답니다. 이솔라나 에번과는 친하게 지냈지만 윌 시스비와는 안면만 튼 사이였죠. 존 부커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는 독일군이 오기 직전에 이사 왔거든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뿐이었어요. 그녀가 부추기지 않았다면 저는 돼지구이 파티에 그들을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도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그날 저녁 문학회 회원들은 우리 집에 와서 읽을 책을 골랐어요. 성경이나 종자 안내 책자, 농업신문 외에는 글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도시가 찰스램을 발견하고 이솔라가 폭풍의 언덕에 푹 빠진 것도 바로 이때 시작되었답니다. 저는 픽윅 페이퍼스를 골랐어요. 읽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싶어 골랐는데 과연 잘 골랐더군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책을 읽었지요.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령관이 올 때를 대비한 것이었고 그 후로는 우리가 즐거워서 모였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문학회란 걸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규칙을 정했어요. 읽은 책에 대해 돌아가며 발표하기로 했지요. 시작할 때는 조용히 경청하고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고 발표자의 목적은 자기가 읽은 책을 다른 회원들도 읽고 싶게 부추기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한 번은 2명이 같은 책을 읽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우리는 책을 읽고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책을 놓고 토론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섬의 다른 주민들도 문학회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 우리 모임은 그야말로 활기차고 유쾌한 시간이 되었죠. 때때로 어두운 현실을 거의 망각할 정도로요. 요즘도 2주에 한 번씩 모인답니다. 우리 문학회 이름에 감자 껍질 파이가 들어간 건 윌 시스비 때문이에요. 그는 먹을 게 없는 모임에는 결코 가지 않아요. 독일군이 오라고 해도 거절할걸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다과가 추가되었지요. 당시 건지섬에는 버터와 밀가루가 부족하고 설탕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윌이 감자 껍질 파이를 만들었어요. 으깬 감자를 소로 넣고 비트즙으로 단맛을 내고 감자 껍질을 파이 껍질로 사용했지요. 윌의 조리법은 되게 미덥지 않지만 그 작품은 성공작이었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당신의 칼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 아멜리아 모저리. 이솔라 프리비가 줄리엣에게 2월 19일. 친애하는 애슈턴 양. 어머나 세상에. 당신이 앤 브론테의 전기를 쓰신 분이군요. 샬롯 브론테와 에밀리 브론테의 동생 말이에요. 아멜리아 모저리가 그 책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브론테 자매를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5 자매가 모두 폐가 좋지 않아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들의 아버지는 이기적인 작자였어요. 그렇잖아요? 딸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고 항상 자기 서재에 앉아 쇼를 가져오라고 고함만 치고
자기 손으로 뭘 하는 법이 없었다죠? 자기 딸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그저 혼자 자기 방에 처박혀 있었잖아요. 그들의 남동생 브랜월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었죠. 항상 술에 취해 카펫을 토하기 바빴으니. 브론테 자매는 평생 남자 형제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어요. 뛰어난 여성 작가들에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요. 집에 있는 두 남자는 그 모양이고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에밀리 브론테는 히스클리프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아마 전적으로 상상력에 의존해야 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의 남자들보다 책 속 남자들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아멜리아가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 문학회에 대해 그리고 모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서요? 제가 발표한 날은 브론테 자매 얘기를 했어요. 샬롯과 에밀리에 대해 정리해둔 공책을 보내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집에 다른 종이가 없어서 요리할 때 불쏘시개로 써버렸거든요. 밀물과 썰물 시간이 적힌 시간표랑 성경 요한계시록, 욥기 부분까지 벌써 그렇게 태워버린 후였답니다. 제가 왜 브론테 자매를 높이 평가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전 열정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저 자신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지만 이제 상상할 수는 있어요. 폭풍의 언덕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캐시의 유령이 뼈만 앙상한 손가락으로 창문 유리를 긁어대는 장면에서 멱살이 잡힌 것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소설을 다 읽은 후에는 히스클리프가 황무지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서 맴돌더라고요. 에밀리 브론테처럼 훌륭한 작가의 책을 읽은 이상 다시는 어멘다 길리플라워의 촛불 아래 유린당하다 따위를 즐겁게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좋은 책을 읽으면 나쁜 책을 즐길 수 없게 되는 법이죠. 이제 저에 대해 얘기할게요. 우리 집은 아멜리아 모저리의 장원주택과 농장 바로 옆에 있는 농가예요. 두 집 모두 바닷가에 있어요. 저는 닭과 아리엘이라는 이름의 염소를 치고 농작물도 길러요. 앵무새도 한 마리 있는데요. 이름은 제노비아고 남자를 싫어해요. 저는 매주 열리는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잼과 채소를 팔아요. 남자들 정력을 회복시키는 약도 만들어 판답니다. 약을 만들 때는 저의 소중한 친구 엘리자베스 맥케너의 딸인 킷이 도와주죠. 킷은 이제 겨우 4살이라 냄비를 휘저으려면 의자 위로 올라서야 하지만 큰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는 물약을 아주 잘 저어요. 전 그리 예쁜 편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큰 코인데 닭장 지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코뼈가 휘었어요. 한쪽 눈동자는 자꾸만 위쪽으로 넘어가고 부스스한 머릿결은 결코 차분해지지가 않아요. 키도 크고 체격도 우람하죠.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편지를 또 쓸 수 있어요. 책 읽기에 대해 그리고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독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딱 한 번 독서조차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독일군이 엘리자베스를 잡아간 후였죠. 폴란드 출신의 불쌍한 강제노동자 한 명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엘리자베스를 체포해서는 프랑스의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어떤 책을 읽어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독일군이 눈에 띌 때마다 뺨을 갈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뿐이었어요. 킷을 위해 꼭 참았지요. 갓난아기인 킷에게는 우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지만 이건 알아두셔야 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엘리자베스가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분명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너무나 보고 싶거든요. 당신의 친구 이솔라 프리비. 에버니 줄리의 세계 3월 10일. 친애하는 애슈턴 양, 편지 고맙습니다. 손자 엘리까지 친절하게 챙겨주신 것도
고맙네요. 엘리는 제 딸 제인의 아들입니다. 제인은 독일군이 건지섬에 폭격을 퍼붓던 1940년 6월 28일에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이도 살지 못했고요. 엘리의 아비는 1942년 북아프리카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를 맡아 키우게 됐지요. 엘리가 섬을 떠난 건 6월 20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기와 어린이들 틈에 끼어 잉글랜드로 피난을 갔지요. 곧 독일군이 들이닥칠 걸 모두 알았고 제이는 엘리가 여기서 안전하지 못할 거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터라 의사가 허락하지 않을 게 뻔했지요. 그 후 6개월간 아이들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십자에서 엘리가 무사하다는 엽서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아이들 행방을 알 길이 없었지만 그저 대도시가 아니기만을 빌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그 애에게 엄마와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기가 두려웠거든요. 손자가 그토록 끔찍한 소식을 엽서 뒷면에 적힌 글로 읽는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엽서를 보낼 때는 그 애 아비의 소식을 들은 다음이었답니다. 엘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종전 후에야 모든 아이가 한꺼번에 돌아왔지요.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와서 건지섬을 해방시켰을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엘리, 그 애가 배에서 가장 먼저 내린 소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키가 훌쩍 컸더군요. 저를 꼭 껴안은 그 애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솔라가 저를 살짝 밀치고 끼어들지 않았다면 영원히 엘리와 붙어 있었을 겁니다. 신의 은총으로 그 애는 요크셔의 농가에서 지냈답니다. 모두 아주 잘해주었대요. 엘리는 그들이 제게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애가 자라는 동안 있었던 일들, 제가 보지 못한 일들을 한가득 적어주셨더군요. 학교는 어떻게 다녔고 농장 일은 어떻게 도왔는지, 제 엽서들을 보고도 꿋꿋하게 지내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엘리는 저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저를 도와 소를 치며 밭을 일굽니다. 하지만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나무로 조각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내가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부서진 울타리에서 나무 조각을 빼내 근사한 뱀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던데 아무래도 그 부서진 울타리라는 게 도시의 헛간 석갈에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게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사실 요즘은 섬에서 파는 목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를 거의 다 베어버렸거든요. 석탄이나 파라핀이 떨어진 후에는 층계 난관과 가구도 모조리 땔감으로 써버렸지요. 엘리와 제가 우리 땅에 나무를 심고 있지만 다 자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푸르른 나뭇잎과 그늘이 정말 그립네요. 이제부터 돼지구이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독일군은 가축 문제에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돼지와 소의 수를 엄격하게 확인했지요. 건지섬은 이곳과 프랑스에 주둔한 독일군 병사들에게 식량을 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섬 주민들 몫이었지요. 남는 게 있다면 말입니다. 독일군이 장부 기록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유 한 방울, 크림 한 봉지, 밀가루 한 포대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닭만은 한동안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료가 바닥나자 늙은 닭은 죽이라고 명령하더군요. 어린 닭들은 잘 먹여서
알을 계속 낳을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우리 같은 어부들은 잡은 생선의 대부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두에서 우리 배가 닿기를 기다려 자기들 몫을 떼어갔습니다. 점령 초기에는 꽤 많은 섬 주민이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잉글랜드로 탈출했습니다. 몇몇은 물에 빠져 죽었지만 성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군이 새로운 규칙을 정하더군요. 본토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자는 어선을 탈 수 없다라는 규칙이었어요. 섬 주민의 탈출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손자 엘리가 잉글랜드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배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뒤 저는 프리보시의 온실에서 일했고 시간이 좀 지나자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제 배와 바다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독일군은 고기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병사들을 먹일 고기가 암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누군가의 돼지가 새끼를 치면 독일군 농업 담당 장교가 찾아와 새끼의 수를 세고 각각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고 장부에도 기록했습니다. 만약 돼지 한 마리가 자연사하면 농업 담당 장교에게 보고해야 했지요. 그러면 그가 다시 와서 돼지 사체를 살펴보고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독일군이 느닷없이 들이닥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농장에 살아있는 돼지 수와 장부의 돼지 수가 일치해야 했어요. 한 마리라도 적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체포되어 세인트 피터 포트의 감옥으로 갈 수도 있었지요. 실제 돼지 수와 장부상의 수가 많이 다르면 암시장에 내답한 것으로 간주되어 독일의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독일군이 어떤 식으로 괴롭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민족이니까요. 그래도 초기에는 농업 담당 장교를 속이고 돼지 한 마리쯤 빼돌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멜리아도 돼지를 숨겨둘 수 있었고요. 윌 시스비가 키우던 돼지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농업 담당 장교가 와서 돼지가 죽었다는 증명서를 써주고는 윌에게 그 불쌍한 동물을 땅에 묻으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윌은 돼지를 묻지 않았어요. 죽은 돼지를 끌고 재빨리 숲길로 가서 아멜리아 모저리에게 건네주었지요. 아멜리아는 건강한 돼지를 숨겨놓고 농업 담당 장교에게 빨리 오세요. 돼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전화를 걸었지요. 즉시 농업 담당 장교가 달려와서 돼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봤는데 바로 그날 아침 자기가 확인한 돼지라는 건 꿈에도 모르더군요. 그는 사망 가축 장부에 돼지 한 마리를 더 추가했습니다. 아멜리아는 그 돼지를 또 다른 친구에게 넘겼고 그 역시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장교를 속였습니다. 돼지 사체에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이었답니다. 마침내 독일군이 눈치채고는 돼지와 소가 태어나자마자 낙인을 찍기 시작했고 가축 사체 돌리기 수법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멜리아에겐 숨겨둔 돼지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찐 살아있는 돼지가요. 그걸 조용히 죽일 수 있는 건 도시뿐이었답니다. 아멜리아의 농장 근처에 독일군 포병 중대가 있었기 때문에 도살은 소리 없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면 큰일이니까요. 돼지들은 도시를 잘 따랐습니다. 도시가 헛간으로 들어오면 일제히 그에게 몰려가 등을 긁어주길 기다렸지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난리가 났어요. 꽥꽥대고 킁킁대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그렇지만 도시만은 돼지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돼지 턱 밑 정확한 지점에 신속하게 칼을 꽂을 수 있었고요. 돼지들이 꽥소리를 낼 틈도 없었답니다. 조용히 스르르 땅을 향해
미끄러지듯 쓰러질 뿐이었죠. 저는 도시에게 돼지들이 딱 한 번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니라며 돼지들은 똑똑해서 인간의 배반을 알아차린다고 하더군요. 저도 굳이 더 확인하려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멜리아의 돼지 덕분에 대단한 만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속을 채울 양파와 감자도 있었어요. 배부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그 느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커튼을 쳐서 독일군의 시야를 막은 채 모두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모여 앉았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꾸밀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용감하다고 표현하셨지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랬고요.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 그녀의 어미와 앰브로스 아이버스 경을 따라 런던에서 건지섬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보낸 첫 해 여름에 우리 딸 제인을 만났어요. 둘 다 10살이었고 그 후 서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엘리자베스가 1940년 봄에 앰브로스 경의 집을 단속하러 왔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건지섬에 오래 머물렀는데 그건 제인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 존이 입대를 위해 잉글랜드로 간 이후 우리 딸이 크게 상심한 데다 몸도 좋지 않아 출산을 앞두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던 때였습니다. 마틴 의사 선생님이 제인더러 침대에 꼼짝 말고 누워있어야 한대서 엘리자베스가 제인 곁에서 친구도 되어주고 엘리와 놀아주기도 했답니다. 엘리는 누구보다도 엘리자베스와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둘이 놀다가 가구를 부술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했지만 둘이서 크게 웃는 소리를 듣는 건 무척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저녁 먹을 때가 되어 둘을 데리러 갔는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 둘이 보였어요. 층계 발치의 베개 더미 위에 나동그라져 있더군요. 앰브로스 경의 훌륭한 참나무 층계 난간을 반들반들 닦은 다음 3층부터 미끄럼을 탄 거죠. 엘리가 피난선에 오를 준비를 해준 것도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아이들을 싣고 갈 배가 잉글랜드에서 온다는 소식을 우리 섬 주민들은 겨우 하루 전날 통보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엘리의 옷을 빨고 깁고 엘리가 기르던 토끼를 데려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아무튼 바람개비처럼 쉴 수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운동장으로 출발할 때 제이는 엘리에게 이별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야 했는데 엘리자베스가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는 배를 타고 여행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후에도 엘리자베스는 건지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길을 쓰고 탈출하려고 했던 때였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안 가요. 저는 제인의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려야 해요. 아기가 좀 크면 제인과 아기와 함께 런던으로 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엘리를 찾아서 데려와야죠. 엘리자베스는 한번 결정한 일에는 정말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다물어버리면 더는 떠나라 마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걸 누구라도 알았어요. 프랑스군이 세르부르에서 독일군을 막기 위해 연료 탱크를 태우는 연기가 훤히 보이는데도 엘리자베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인과 아기를 데려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떠나지 않을 태세였지요. 제가 알기론 앰브로스 경이 엘리자베스에게 독일군이 오기 전에 요트를 가진 친구와 함께 세인트 피터포트로 데리러 오겠다고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녀가 떠나지 않는 것이 기쁩니다. 그녀는 제인과 아이가 세상을 뜰 때 저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인 곁에 앉아 손을 꼭 붙잡아 주었지요. 제인이 죽은 후 엘리자베스와 저는
말을 잃은 채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 군용기 7대가 항구 위로 낮게 날아오는 걸 본 것도 그때였습니다. 단순히 정찰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처럼 빙글빙글 돌며 하늘을 가르더군요. 둘 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만 각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엘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으니 천만다행이다 하고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힘든 시기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임과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곁에 있어줄 수 없었기에 그녀의 딸 킷이 무사히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에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친구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군요. 도시와 저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는 당신의 편지를 반가워하고 저 역시 그렇거든요. 당신의 진실한 벗, 에번 램지. 이솔라가 줄리엣에게 4월 18일. 소중한 줄리엣, 이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었으니 편하게 이야기할게.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어.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야. 도시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렸지만 나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 예의에 어긋나는 것과 무례한 것도 다르다고 대꾸해줬어. 도시는 나와 알고 지낸 15년 동안 한 번도 사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없어. 그가 물어본다면 친절하게 대답해 줄 텐데. 하지만 도시는 조용한 사람이라서 말이지. 그가 변하기는 기대하지 않고 나 자신도 변할 생각이 없어. 줄리엣은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줄리엣은 우리도 자기에 대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야. 무엇보다도 앤 브론테 정기 표지에 찍힌 줄리엣 사진을 봤는데 자기가 40살 아래라는 건 알겠어. 그래서 몇 살이나 아래야? 햇빛에 눈이 부셨던 걸까? 눈은 왜 그렇게 가늘게 떴어? 혹시 원래 48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사진을 찍었나 봐. 곱슬머리가 사방팔방 날리는 걸 보니 자기 머리칼색이 정확히 뭔지 꼬집어 말은 못하겠는데 금발이 아닌 건 확실하네. 그래서 다행이야. 난 금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지금 강변에 살아? 그랬으면 좋겠어. 흐르는 물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니까. 아무리 나라도 내륙에서 산다면 살모사처럼 독해질걸?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은 있어? 나는 없어. 줄리엣의 아파트는 아담해? 아니면 넓어? 자세히 얘기해줘.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말이야. 혹시 건지섬에 와보고 싶진 않아? 애완동물 키워? 어떤 동물? 줄리엣의 친구, 이솔라. 줄리엣이 이솔라에게 4월 20일. 이솔라, 나를 더 알고 싶다니 기뻐. 나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보고할게. 나는 33살이고 이솔라 말대로 사진 속의 눈은 햇빛이 눈부셔서 그랬어. 내 머리칼색은 기분이 좋을 때는 금빛 또는 밤색이라고 우기고 기분이 나쁠 때는 칙칙한 회갈색이라고 하지. 머리칼이 날린 건 바람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보여. 곱슬머리를 타고나는 건 저주야. 저주 말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내 눈동자는 담갈색이야. 몸은 마른 편이지만 키는 만족할 만큼 크지 않아. 이제는 템스 강변에서 살지 않아. 예전 집이 그리운 가장 큰 이유가 템스강과 가까웠다는 건데 강 풍경과 물 흐르는 소리는 언제나 무척 좋았지.
지금은 글리브 플레이스의 아파트에 새 들어 살아. 좁은 공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가구가 들어찼는데 집주인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11월까지 살기로 되어 있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지만 이 건물에서 애완동물은 금지라지 뭐야? 켄싱턴 가든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마음이 갑갑해지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1실링을 주고 접이 의자를 빌려서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노는 아이들을 구경하다 보면 갑갑한 게 어느 정도 풀리더라고. 오클리 스트리트 81번지는 1년 전에 무차별 V1 폭격으로 파괴되었어. 우리 집 뒷골목 반대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81번지 건물도 세 층이 무너져 내렸고 내가 살던 아파트는 이제 돌무더기가 되었지. 건물 주인 그랜트 씨가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 그 집의 복사판이라도 되찾고 싶거든. 창밖으로 체인 산책로와 강이 보이던 옛 모습 그대로. 운이 좋았지. V1이 떨어질 때 나는 멀리 베리에 있었거든. 친한 오빠이자 지금은 출판사 사장인 시드니 스타크가 그날 저녁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도착하고 보니 집 대신 어마어마한 돌무더기와 건물 잔해만 쌓여 있었어. 부서지고 뚫린 벽 사이로 갈기갈기 찢긴 채 살랑살랑 나부끼는 커튼, 다리 3개만 남은 채 기울어진 바닥에 주저앉은 내 책상이 보였어. 책들은 진흙투성이에 축축한 종이 더미가 되었고 어머니 초상화는 벽에 걸려 있었지만 반이나 그을려서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더라. 그나마 손상되지 않고 남은 것이라곤 큼지막한 크리스털 문진뿐이었어. 위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이었지. 부서진 벽돌과 조각난 목재 더미 위에 흠 하나 없이 멀쩡하게 놓여 있더라고. 나한텐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서 시드니 오빠가 돌무더기 위로 기어올라 가져다 줬어. 내가 1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전까진 나도 꽤 착한 아이였는데 부모님을 잃은 후엔 서포크의 농장을 떠나 런던으로 와서 종조부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 당시에는 잔뜩 화가 나고 비탄에 젖은 침울한 소녀였지. 이번 가출하는 바람에 종조부님 속을 한없이 썩였어.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이제 와서 어릴 적 내가 그분께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종조부님은 내가 17살 때 돌아가셨어. 용서를 빌 기회도 없었지. 내가 13살 때 종조부님은 날 기숙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어. 나는 언제나처럼 고집불통인 채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 교장 선생님은 날 구내식당으로 데려가서 다른 여학생 4명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안내하셨어.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두 손을 겨드랑이에 단단히 낀 채 털갈이하는 독수리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2월 대상을 찾아 두리번댔어. 그러다 시드니 오빠의 여동생인 소피 스타크와 눈이 마주쳤지. 완벽했어. 황금 물결처럼 넘실대는 금발. 커다랗고 푸른 눈동자. 더없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소피는 나에게 말을 붙이려고 애를 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애가 네가 여기서 행복하길 빌어 라고 말하기에 나는 행복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진 않을 거라고 대꾸했어. 기차를 찾는 즉시 떠날 거니까 라고 덧붙였지. 그날 밤 나는 기숙사 지붕 위로 올라갔어. 거기 앉아서 어둠에 휩싸인 채 생각을 좀 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소피가 다가왔어. 나에게 줄 기차 시간표를 가지고서. 말할 것도 없이 나는 떠나지 않았어. 새로 사귄 친구 소피가 있었으니까. 그 아이 어머니는 방학 때 종종 나를 집으로 초대하셨는데 거기서 시드니 오빠를 만난 거야.
오빠는 나보다 10살이 많고 당연히 그때의 나한텐 신 같은 존재였지. 나중에는 우리를 휘어잡으려는 권위적인 오빠로 점점 변하더니 그보다 더 나중에는 가장 소중하고 친한 친구가 되었어. 소피와 나는 학교를 졸업한 후 런던으로 왔어. 학업은 그만 사양하고 진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 우린 시드니 오빠가 물색해둔 방에서 함께 살았어. 한동안 서점에서 같이 일했고 나는 밤마다 소설을 썼다가 구겨버렸지. 그러다가 데일리 미러지가 수필 공모전을 주최했어. 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에 관한 500단어짜리 글을 모집했지. 물론 데일리 미러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난 남자보다 닭이 훨씬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글로 썼어. 섹스에 관한 그저 그런 글 또 한 편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전율한 심사위원들은 나에게 대상을 줬어. 원고료 5파운드에 드디어 내 글이 지면에 실렸지. 그런데 데일리 미러로 팬레터가 쏟아진 거야. 잡지사는 나에게 다시 원고를 청탁했어. 그 다음에도 또 얼마 후에는 다른 신문과 잡지에도 특집 원고를 실기 시작했어. 그러다 전쟁이 터졌고 스펙테이터에서 이지 비커스테프 전장에 가다라는 주 2회 칼럼을 의뢰했어. 한편 소피는 알렉산더 스트라칸이라는 비행사와 사랑에 빠졌어. 그와 결혼해서 그의 가족 농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로 갔지. 나는 소피 보베의 아들 도미닉의 데모야. 그 애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주는 데모는 못 되지만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지하실 문의 돌적 유리를 함께 뽑아내는데 성공했어. 매복 중인 고대 부족 전사놀이였지. 사귀는 사람은 있는데 아직 완전히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한테 맛있는 음식 공세를 퍼붓지만 때로는 지금 내 앞에 앉은 이 남자보다 책 속의 연인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퇴행적이며 비겁하고 정신적으로 뒤틀린 인간이란 말인지. 시드니 오빠가 내 이지 비커스테프 칼럼을 책으로 냈고 나는 저자 순회 강연을 다녔어. 딱 그 무렵이었지. 건지섬의 낯선 사람들. 지금은 친구가 된 이들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게. 나도 정말 건지섬으로 가서 모두 만나보고 싶어. 변함없는 친구, 줄리엣.